네, 11월 27일 배상훈 정용권의 막장 토론회 정용권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예, 그날이 왔습니다. 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라벤더님, 예. 립센노라님, 퐁당님, 카프카님, 73님, 은홍님, 예, 포청천님, 인디고님, 데보라님, 네 반갑습니다. 한다나님, 포청천님 반갑습니다. 조수정님. 오늘 우리 배 선생 뭐 독자와의 만남, 대화 이거 하느라고 날씨가 좋네요. 네, 뭐 날씨가 그래도 춥지 않아요. 네, 일단 오시는 분들한테 다행이고 뭐 못 오시는 분들도 사실 뭐 예, 뭐 우리 사이에 뭐 오고 안 오고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항상 뭐 이제 항상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약간 우리 특이한 거 보이시죠? 우리 배 선생 이렇게 하얀 옷 입은 건 처음인 것 같아. 원래 여기 배경으로 안 맞지만 인간이 약간 좀 어둡잖아. 그렇죠. 배 선생이. 그래서 그래서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항상 주로 이제 짙은 계열, 어두운 계열인데 그렇죠. 오늘은 좀 밝게 왔네. 밝게. 마음가짐인가?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럼 평소에 밝게 써. 평소에. 알았어. 뭐. 오늘 내가 참지. 그리고 이제 퐁당님, 영미님, 이또지님, 너구리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뭐 오늘 행사는 행사고 또 우리는 우리를 해야죠. 예, 예. 오늘의 또 우리 막장 토론의 주제를 몇 가지 다뤄보죠. 뭐니 해도 이 뭐 프로파일러나 또 이런 범죄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이틀 전에 26일 날 있었던 그 정인이 양모의 이제 이 살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나왔죠. 네, 어제 26일. 아, 네. 26 어제구나. 예, 26일 날뭐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35년형으로 감형이 됐죠. 각용이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데, 예, 예. 근데 왜 감형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1심보다는 2심에서 약간 형량이 뭐 줄어드는 건 일반적이긴 한데, 그렇죠. 또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예, 예. 그래서 7가지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성수재 부장판사 심리로 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된 양모인 장 씨에 대한 그래서 7가지를 기자단한테 배포를 했어요. 뭐 보통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사건이니만큼 쉽게 말하면 눈치를 본다는 거야. 예. 감형 사유 7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7가지나 돼? 예. 첫 번째 계획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장 씨의 살인 범행이 물론 우발적이라도 할 수 없지만 애초 살인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계획적이 않다는 게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범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두 번째는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정인이한테 CPR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미 거의 사망 상태인 아이한테 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그러면 119 구급차를 부르는 게 낫지 지가 택시를 그것도 어기적 하면서 태운 다음에 거기서 CPR하는 건 뭐냐. 앞에 택시 기사가 보고 있으니까 지가 하는 척 하는 거지. 만약에 진짜 정인이를 살리려고 했으면은 택시 잡을 시간에 택시도 어기적 잡았거든요. 뭐 저기 CCTV 나와 있는데 119를 빨리 불러갖고 거기 119 전문가들이 하도록 두 번째는 그래요. 하는 거가 맞지 않냐. 어쨌든 논란이 되지만 이 사람 판사들은 이거를 유리한 정황으로 봤어요. 세 번째는 서울 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 결과에서 이 장모 씨가 이 스트레스나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어 갖고 그것 때문에 폭발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면 그게 말이 되는데 이게 지금 누적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일단 말도 안 될다. 그러니까 요거는 3번 저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근데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장모 씨가 잘못했다 그랬다.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반성한다 이거. 예. 처음부터 반성하는 그게 보이지 않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 그게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에게 올 그렇죠. 형량에 대한 두려움. 그거를 지금 판사들은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왜 감형의 요소인지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건 흔히 말하는 거죠. 뭐냐면 여태까지 초범이다. 잘 살아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에 말한 것과
사실은 모순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저기 처벌 전력이 없다는 거.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인은 예, 맞죠? 요인인 예, 거고. 예, 예. 여섯 번째는 이제 35세예요. 장모 씨가. 앞으로 장기간의 수용 생활을 통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교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 얘기. 이것도 역시 뭐 늘 하는 얘기고. 일곱 번째는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거는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건 맞다. 근데 그거를 이 장모 씨를 한테 형을 개인한테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사들의 그것에 대해서 형량을 높이는 것으로 이런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한 해법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사실 말하면 이 장모 씨의 양형 감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 사회에 던지는 판사의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그 사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판사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고 구획적인 중간점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판사는. 그러면 계획적인 건 형량이 높고 우발적인 건 굉장히 낮느냐. 꼭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발적이어도 아주 잔혹하고 아주 심각한 범죄가 있을 수 있고 계획적이어도 심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게 괴롭힘의 범죄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단순히 계획성과 비계획성만으로 해서 형량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갖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CPR 문제는 이거는 오히려 이건 스테이징 위장일 수 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는 잘못 얘기하게 되면 다시 보게 되면 오히려 가형 플러스 될 요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히려 119도 안 부르고 그렇죠. 이미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는 그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물론 판사 양심에 따라 한 거니까. 세 번째 같은 건 심신미약 부분은 이거는 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 한 번 한 걸 가지고 적어도 그 당시 그렇지만 좀 더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건 해서 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미진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자책하는 모습. 사실인데 그 앞에도 자책하는 모습은 안 보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기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러니까 정인이에 대한 일말의 양심에 대한 것도 없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니까 뭐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감명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거 약간 비교하기 좀 그런데 전두환 발인할 때 이순자가 15초 동안 약간 뭐 피해를 보신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퉁치려고 하던데. 그렇죠.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이걸 모면하기 위한 거지. 근데 판사 정도 된 사람들이 이걸 못 봤냐? 못 본 거죠. 말하자면. 아니 못 보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여러 가지 감형 사유가 안 되는데 갖다 붙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안의 본질을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사형시켜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감형을 하려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댔어야 됐다. 이거는 본인이 판사들이 얘기하는 바대로도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 오히려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건 너무나도 이 판사들의 그 심리가 미진하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 지나가다가도 우리 옥다방 고양이님 커피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예. 커피 쏘주셨어요? 예. 커피 쏘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7가지 중에서 뭐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뭐 감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한 약간의 뭐 메시지나 경고라거나 이건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딱 하나만 저는 뭐 인정되네. 초범이라는 거. 그렇죠. 초범이라는 거. 근데 뭐 워낙 근데 이거는 뭐 초범이었기 때문에 감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보통 뭐 그런 건 고려할 요인이라고 보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건 어떨까요? 사실상 그러니까 무기징역하고 징역 35년 사이에 뭐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형량이 있을 수 있고
유기징역이죠. 예. 유기징역은 한 40년까지가 최대입니다. 예. 35년이 맥시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40년까지 최대가 될 수 있고 조주빈 같은 경우가 예. 40년, 45년까지 예. 받았거든요. 차이는 뭐냐면은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그 기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 형량이 25년까지 살아야지만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고요. 예. 유기징역 같은 경우는 이건 감형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또 가석방에 있어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어쨌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심리적으로는 35년형과 무기징역이 크게 다르죠. 상징적으로는 이런 흉악범죄 특히 아동살인 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상징적으로도 세게 때리는 건 의미가 있는데 법논리로 보게 되면 아까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성격이 아니거든. 그렇죠. 무기징역은 한 20년 살다가 약간의 무슨 감형용이 생겼어. 깎아주면 보통 그렇게 한 30년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다. 그래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 이 법 집행 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사회적 상징적 효과에서는 차이가 나죠. 그렇죠. 상징 효과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35년을 하게 된 건 너무 기계적인 것이 아니냐. 오히려 본인들이 매우 합리적으로 자신들은 국민 여론에 관련 없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자체가 너무 그들 자신의 기계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걸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러면 각각의 형량을 잘 계산을 해갖고 가중해 버리면 되는 거를 그럼 40년을 하든가. 근데 그렇지도 않고 들쑥날쑥한 형태의 형량이라든가 근거가 빈약한 형량 이 판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많이 사라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는 게 특히 아까 두 번째 사유 이런 거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뭐 CPR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이걸 뭐 동의할 수 없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그 마지막 7번째 얘기했던 거 이 사건에 대한 사회의 메시지 경각심을 주기 위한 판사의 궁시렁궁시렁거리는 말은 들어갔지만 판사는 형량으로 판결로 메시지 주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징역형이라고 하는 것이 35년형과 그러니까 실형을 사는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사회의 경각심은 그 7번째 감형 요인을 궁시렁거리는 것보다 무기징역이 훨씬 더 사회적 메시지가 강한데 그렇죠. 그거는 쌩까고 7번째 말을 넣는 건 약간 그 어폐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게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것 같고 예. 더더군다나 심리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건 심리 자체가 미진하다는 거예요. 각각의 상황에 대한 엄밀하고 엄중한 형태를 파악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된 건 분명한 거는 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미진도 분명히 한몫하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의 재판 판사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쯤 됐으면 그 정도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순전히 자신들 그러니까 바로 변호인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그냥 뭐 선정적으로 예를 들면 무조건 중형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소신 있는 판사하면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 어차피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들은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감정적으로 힘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소신이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네, 저도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7가지 요인들 중에 아니 이 판사가 그 세상의 흐름이나 어떤 그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근거가 미약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근거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다르게 볼 수 있고 조금 깊이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심리 검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사람한테 심신미약을 인정해 준 꼴이잖아요. 예. 근데 심신미약을 인정해 줬는데 그 뒤에는 뭐 모순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평범하게 잘 살아왔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심리 검사상으로 이 사람은 분노 장애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3번이랑 이 5번이랑 분노- 왜 이게 되냐?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나 이랬으면 오히려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약간의 부작용들과 갈등들이 그렇죠. 있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심신 어떤 상태가 좀 그렇죠. 불안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앞 논리와 뒷 논리가 상충되잖아요. 앞에서는 심신미약이다. 근데 뒤에서는 심신미약과 무관하게 열심히 잘 살아왔고 네. 초보입니다. 이렇게 네. 하니까 이건 충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잘 살아왔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고 싶은 건지 판사들이 나는 모르겠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까놓고 얘기하면 나는 소신 있는 판사다라는 걸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아니야. 소신 있는 판사다. 국민 여론하고 관련 없이 소신 있는 판사다. 나는 니네들 흥분해서 막 떠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그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래. 아이고 솔직히 그렇게 하든가. 나는 그냥 내 뭐 저기 논리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래 뭐 네 논리지라고 하면 되는 거를 왜 쓸데없이 그 뭐 사회의 그 현실이 어떻고 뭐 근데 근거가 이렇고 뭐 이런 얘기 하냐 이 말이죠. 마치 이렇게 뭐 들끓는 여론을 하는 사람들을 일종의 그 냄비 근성을 가진 이런 사람처럼 매도하면서 사실 그게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속된 말로 하면 너 뭐 우리는 달라 니들하고 우리는 아주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거 냉정해 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다. 하고 싶은 거죠. 예. 엘리트 그러니까 판사들이 하는 거니까 입 닥치고 있어라는 소리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저 동의 못하는 것은 그래 니네들이 그럼 근거를 댔으면 근거를 하나 따져보자라고 따져봤는데 각각의 부분에 있어서는 빈약한 논리 근거가 상충되는 논리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까놓고 얘기하면 그럼 니네 변호사들 어차피 너도 변호사 될 거니까 니네 변호사들 수임료만 높이자는 거 아니냐 까놓고 그렇게 얘기 뭐 인정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수재 여러분도 제가 그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판사의 양형 사유가 의례적이고 약간 감형 요인에 약간 구라가 있다는 거하고 35년이 거르다. 이건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네, 거고.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형량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무기징역형이 예를 들면 외국과 같이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진짜 보면 거의 이제 사형을 때리지 않는 한에서는 제일 세게 때리는 건데 한국에서 무기징역형은 좀 살다 보면 그냥 대충 한 30년으로 깎이는 경우가 예.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교정 행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사회 심리적으로 사회적인 그 효과 메시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30이 올라가면은 뒤로는 못 갑니다. 더 가중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무슨 기업 범죄라든가 이런 판결을 보면 판사들 또한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좌파다 우파다 뭐 진보다 보수다가 아니라 자기 나름 소신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보게 되면 기업의 우호적으로 또는 노동자의 우호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 소신을 가질 수 있지 누구나. 그런데 그것을 판결이나 기소에 반영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기 소신을 그렇죠. 그래야죠. 관철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뭐 세상의 민심의 흐름에 또는 뭐 격정적인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생색을 내고 싶다라는 흔적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짜증이 좀 나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아직 3심이 남아 있으니까 30원 뭐 유무죄니까 뭐 그렇죠. 사실은 별건 그 큰 크게 의미가 바뀔 리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뭐 파기환송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대법원 판사들이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사들이 사회 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면은 법 제정이라든가 관행의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에서 아까 우리 저 입선 의원님도 얘기하는데 반성은 당연한 거 감형 사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반성의 물질적 표현 예를 들면 민사소송이라거나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성했다고 감형해 주지 않잖아요. 반성의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치료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렇죠.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들과 연결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미. 그렇죠. 그래서 반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그때는 이제 반성하고 이 반성이라는 게 그냥 일회적인 게 아니라 10년 동안 일관되더라. 이건 고려해야 될 요인이라고 보는데 판결에서 반성문 찌끄레기 하는 것 자체가 이 감경 요인이 될 거라고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그렇죠. 근데 이제 판사들은 판사들과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늘 쓰는 게 이제 반성문 하루에 한 장씩 써갖고 이만 100장 넘게 해서
갖다 들이밀고 그래서 아 반성하는구나 이런 식의 늘상적인 이 감형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실제 범죄자들은 반성도 안 하고 교화도 안 되면서 그냥 의례적인 변호사들 수임으로 그냥 끝나는 이게 지금 여기도 똑같이 된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판결 당연히 저도 동의가 힘들어요. 저도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35년형과 무기징역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보게 되면 소신 있는 판사란 거하고 아 이게 보니까 이제 자기가 엘리트주의적 판사하고는 다른 문제 같은데 이 2심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서 소신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런 뭐 엘리트주의 같은 느낌 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상당히 조금 그렇죠. 좀 화가 났습니다. 저도 났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런 진짜 그 상해라거나 이거는 뭔가 회복 가능성이라도 있는 건데 이런 건 회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 형량 자체가 뭐 사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이게 극단적인 말이 나오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도 상처를 많이 입힌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판결들은 또 사법부에 대한 오히려 국민들의 또 불신들의 또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예. 자,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서 많이 다루고 또 많이 또 이걸 이 판사 판결에 대해서 그 고개를 끄덕이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 그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두 번째 얘기는 뭐 지금 또 그 스토킹 예. 살인 문제 예, 예.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이게 요새 세간에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재명 후보가 관련돼 있는 이재명 조카의 2006년도 살인 사건, 심각한 흉악한 살인 사건과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놈이 그 어머니하고 그 당사자를 17, 18번씩 합쳐서 37번을 찔렀어요. 오버킬이 나도 그리고 그 아버지는 5층에서 몸살에서 떨어져 갖고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그 살상한 지난번 거예요. 층간 소음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아버지가 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재업을 못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떨어진 거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층간 소음 사건도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아버지가 재업을 못 하고 그렇죠. 당했으면 피해자가 또 한 명 더 더 늘어나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2006년 건은 딸 어머니는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했고요. 아버지는 5층에 떨어져 갖고 중상을 입었고요. 그게 이제 그 사건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조카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이게 논란이 됐냐면 최근에 그 데이트 폭력으로 또 한 명 또 데이트 살인 사건 김병찬 사건 김병찬 사건 때문에 놈이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 어디 간담회 가가지고 이런 사건들 뭐 교제 살인 뭐 데이트 강간 뭐 데이트 살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과거 나도 내 일가에 이런 데이트 폭력 중범죄에 대해서 변호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잘 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과연 2006년 사건이 데이트 강간 중범죄냐 이거는 말 그대로 극악한 흉악 범죄인데 그래서 논란이 된 거죠. 단순히 데이트 폭력 범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너무 간과한다. 예.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공직에 있었고 또 뭐 저기 친척 중에 하나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서 예. 표현 방식이라든가 정중한 사과를 그 피해자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정중히 사과를 했어야지 달랑 그 SNS에 올리는 것으로 그것도 데이트 폭력이란 말로 쓰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안의 심각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는 물론 이건 이재명 본인하고 무관한 거죠. 무관한 문제고 또한 변호인이라는 게 무슨 가려서 변호하는 네, 문제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네. 변호할 수밖에 없다는 그건 인정을 해. 그것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탓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 뭐 이 김병찬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얘기할 때 그 사건에 대한 시각,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시각에서 나오니까 아 이거는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우라가 그럼요. 다시 한번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된 거고 이재명 후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사과를 했죠. 사과를 예.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과만이 아니라 대선 후보고 또 유력한 대통령 저기 후보기 때문에 명징하고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하되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이런 스토킹 살인의 강력 살인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심각히 검토해서 그것을 대책 대안으로 내야지 진정한 사고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뭐 이재명 아까 분명히 얘기한 이재명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건이 그렇지. 아니고 다만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제 이런 데이트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이 드러낸 의미에서 비판을 받았던 그렇지. 거고 이재명 후보는 그걸 수용해서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 이재명은 잘못했고 잘못했으면 말 잘못했다 내가 그건 다시 한번 피해자는 사과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힘에서 그냥 폭탄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너 인식이 문제가 많다 하면 연쇄 뭐 살인범에게 무슨 데이트 폭력이 얘기하고 심신미약 주장했다 이렇게 블라블라 팍 때려. 그러면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당에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대표가 김병찬 사건에 대해서 교제 살인 젠더 폭력이 아니라 그냥 또라이 남자 새끼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2006년 사건도 가면 그냥 누구도 그렇게 보는 거니? 그 어머니와 딸을 교제를 안 하겠다라는 헤어짐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37번의 칼침을 놓으면서까지 했던 이 흉악 범죄가 그러면 이준석 씨가 얘기하면 이것도 교제 살인이 아닌 거야. 교제 살인 흉악 범죄가 아닌 거냐? 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건수 터지니까 그냥 이재명 씹는 것으로만 이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거꾸로 이런 걸 보건데 이준석 대표가 그냥 그 김병철 사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반성적인 건 없어. 그냥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힘이 불쾌하더라고. 그렇죠. 이 사건들의 심각성 그리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이 대안의 무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 사실 이것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국민의당도 정권을 잡았을 때도 이걸 대처를 못했던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치권 전체가 이준석이든 누구든 이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정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한다는 것은 이건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을 너무 모르는 그러니까 상태죠. 이 사건에서는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약간 또 이재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네, 사람입니다. 그러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 국힘 새끼들이 문제인 것 같아. 이재명은 말 실수했어. 잘못했어. 반성했어. 그런데 이 국힘 것들은 그냥 이걸 정략적으로 쓰는 수단으로만 쓰고 이준석이 했던 그 망언에 대해서는 그냥 쌩까. 그러니까 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재명보다는 이것들이 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정치적인 소재로 하는 건 그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을 더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더 진일보한 대안을 마련해서 정중하게 기대도 사과하고 안 하잖아. 뭐 국힘이 그걸 하겠어.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김병찬 사건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또 아시다시피 김병찬 사건에서 경찰의 무능한 대응이라든가 뭐 사실 보니까 스마트워치가 500m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김병찬 사건이 터졌을 때 얘들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이 한 게 사실 기계가 오차가 500이고 막 그따위 소리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아니다. 분명히 기계적인 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안이 없었느냐. 근데 지금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럼 다음부터 오지 마 이렇게 네, 그전 정도였고 그리고 실제로 그 김병찬의 피해자분이 여러 얘기를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분한테 증거를 가져오라. 증거를 가져오라는 네. 게 뭘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뭐 자기를 괴롭혔다고 하는 그걸 장면, 녹음 이거 네. 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그건 니네들이 찾아야지. 일반 시민이 신고를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증거를 찾는 건 니네들이 찾는 거지. 이게 황당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 김병찬 사건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핵심은 결국 스마트워치가 뭐 기계 오류 이게 아니라 이걸 대응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응하는 수사사법기관의 무능하고 미진한 그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스마트워치가 고장났다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그거 들어보셨어요? 김병찬이가 스마트워치에서 들리는 경찰 목소리를 듣고 흥분해서 죽였다.
더 공격했다라고 앞에 기사가 나왔어요. 며칠 전에.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 굉장히 우발성이 아니라 그냥 욱해서 그랬다. 예, 그거죠. 또 근데- 알리바이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언론이라든가 경찰이 그대로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김병찬이가 재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이제 욱해서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과정을 보니 그게 아니라 얘는 그 이전에 테이프도 사고 흉기도 사고 모자도 사고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피해자가 있는 걸 보고 확인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계획적인 살인인데 얘가 그냥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경찰 소리를 스마트워치에 들여갖고 이거 흥분해서 했다라는 걸 그대로 실어주니까 이런 바보들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언론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왜냐하면 자기네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근데 김병찬이는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계획을 가지고 이 피해자를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을 접근을 해야지 왜 엉뚱한 소리를 해갖고 김병찬이가 재판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건 뭐 예를 들면 그 스마트워치의 뭐 오차범위라고 하는 뭐 이런 측면, 그 다음에 미리 이전에 이런 식의 어떤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이 사건이 안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게 본질이에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한번 또 약간 억지일 수 있는데 왜 경찰 무용론 안 나와?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 층간소음에 그것도 제압을 못했다고 여자 경찰은 필요 없다라고 무용론 하는데 나오는데. 아니 우리가 맨날 하잖아. 경찰 이거 왜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럼 경찰 무용론이 나와야 되는데 경찰 무용론 안 그런 나오잖아요. 얘기 또안 나와.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가 볼 때는 새끼들이 하여튼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약간 이렇게 이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게 선택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제일 만만한 여경들을 공격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무능한 경찰을 공격해야 되는데 무능한 경찰은 너무 큰 집단이니까 거기서 소수자인 무능한 여경을 그러니까 여경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경찰이 뭐 여자든 남자 그게 중요해? 지금 경찰의 무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 거고 그렇죠. 배상우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야 뭐. 그게 여자가 무능하면 여자도 조져야 되는 거고 남자가 무능하면 남자도 조져야 되는 당연하죠. 건데 예. 왜 선택적으로만 접근하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이 경찰이 제대로만 대응했어도 이 김병찬 피해자의 이런 억울한 이런 죽음들은 없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요. 지금 과정을 보면요. 이건 스마트워치의 문제도 아니고요. 여기에 미온적으로 아니면 무능하게 대치했던 중부 경찰서, 남부 경찰서 경찰 애들 시스템적인 거 그 무능한 경찰들의 문제예요.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지. 왜 엉뚱하게 500m 스마트워치가 되고 뭐 이런 그리고 거기다가 넘어와서 왜 또 여자 경찰 미용까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피해는. 김병찬 사건이 바로 그 그러니까 사건이에요. 우리가 뭐 사실 정의 사건도 초기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때도 또 예를 들면 관련된 뭐 경찰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둥 나오고 그 어디냐 인천 논현동 사건도 또 징계한다고 또 나오고 근데 뭐 시간 지나면 안 해요. 시간 지나면 대충 뭐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징계가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왜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한 잠깐 진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일만 생겨.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무용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나오고. 그건 안 그러니까 나오죠. 이게 참 보면 이게 저도 자꾸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런 거 그렇죠. 보게 되면. 이 김병찬이가 실제로는 이동하면서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다음에 강남 치웠다며. 한복판에 지우고 버렸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으로만 이동해서 대구로 이동했고요. 증거 인멸하고 이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 이 김병찬이라는 놈은.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스마트워치에서 경찰 목소리가 나오니까 욱해서 했다. 예, 예. 이런 이야기만 그런 듣고. 식으로 하니까 도대체 얘들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족들은 김병찬의 피해자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올리고 계시고 이 사안이 진짜 이 사건이 본질적인 게 뭐냐 뭐가 잘못됐는가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많은 주류 언론에서는 이거를 외면하고 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은 경찰을 공격하게 되고 경찰의 무능을 공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걸 외면하고 있어요. 억울한 거죠. 김병찬 피해자만 억울한 거죠. 충분히
그 어제도 여러 탐사 보도에 나왔지만은 김병찬의 피해자분은 경찰을 믿었대요. 경찰이 해줄 거라고 믿었대요. 어제 나온 얘기예요. 저 피해자분의 동생이 하는데, 근데 그 시민의 믿음을 배신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아니 저기 이런 일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지금 행안 뭐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라거나 이런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정략적인 이런 건 아니라 정략적인 건 잘못되었지만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정치 책임을 실무적 책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디 경찰서 서장이라고 하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치안 문제라거나 경찰이 제대로만 가동됐다고 한다면 살릴 수 있었던 목숨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피해를 입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 문제면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정치적으로 좀 질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해서. 근데 그런 얘기하게 되면 또 이 정부에 대한 뭔가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비켜가는 건가? 그렇죠. 그 많은 사고를 쳤던 국방부 장관도 살아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과 부당하게 공격을 뭐 하는 그런 건 구분해야 되지만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죠. 예. 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경찰의 무능이라고 하면 행안부 장관이라도 예. 지가 직접 사과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아니면 경찰청장이 경질을 하든, 그래서 국민들한테 성의를 보여야죠. 성의도 안 보이잖아요. 예. 인재고님 감사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들 아까 뭐 판사도 문제고 경찰도,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 문제를 다루고 이제 범죄 관련된 걸 다루다 보니까 주 파트너가 경찰하고 뭐 검찰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재발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뭐 사실 그게 뭐 문재인 정부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진짜 이런 저는. 그러니까 뭐 답답해져요. 저는. 이 정권 내에서 경찰 개혁이 후퇴했다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법원 개혁도 사실은 뭐 첫 발도 못 뗐다는 거 말씀드렸고, 검찰 좀 건드리다가 지금 말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고 개혁을 추동해서 해야 되는 대상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차기 정부의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누가 되든 윤석열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이거는 자신들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라고 검찰을 봐주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 법원 개혁, 뭐 검찰 개혁까지도 완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뭐 사고가 터지고 시민들이 죽어나가도 반성도 안 해, 책임도 안 져, 조금 있다 또 생겨, 이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평범한 민초들에게, 시민들에게 경찰은 쉽게 말하면 치안의 보험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김병찬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을 믿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분만이 특히 뭐 경찰을 믿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경찰을 나의 마지막 보험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보험이 아니라 이 치안과 그렇죠. 민생 문제에서 그래도 경찰이 있으니까 내가 주변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한테는 벌어지지 않겠지라고 하는 믿음들이 있는 건데, 여기가 계속 곳곳에서 구멍이 빵꾸가 나고 있으니까 참. 자, 오늘 우리 저 배 선생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조금 짧게 좀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정인이 사건 항소심 문제와 스토킹 이 살인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 2006년 강동구 사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뭐 잘못된 인식, 발언, 사과, 그다음 국힘의 정략적인 공격, 요걸 한번 짚었고, 김병찬 사건에서 경찰이 보였던 무능. 요걸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시선 문제로서는 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뭐가 있으시죠? 오늘은 뭐 다른 거 빼고 국힘 이야기는 좀 해보죠. 네. 왜 저 아사리 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국힘의 후보는 뭐 김종인 같은데, 지금 국힘의 대통령 후보는 이제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게 거의 지금은 나가리가 되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어제 제가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인가요? 그분이 갑자기
그 기자회견을 자청하셔갖고 아 그럼 정리가 돼. 이 사람이 사퇴를 하고 김종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김종인은 날아간 거지 뭐. 그래서 아니 그럼 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긴요. 내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지가 이제 당선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내가 볼 때는 뭐 보니까 지지율에서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쥐가 마치 이제 대통령 당선된 것인 양 아주 나이브하고 해이하고. 그럼 내가 당선되는데 무슨 김종인 할아버지 손을 안 빌리더라도 될 수 있는데 굳이 나중에 비해가지고 채권 채무 관계를 안 만들겠다라는 이 나이브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김병준이랑 김한길은 컨트롤할 수 있다. 컨트롤하고 별로 그러니까 뭐 비치기 별로 없는 거지. 그렇지. 자기가 오히려 발탁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지. 채권자가 되는 거지. 나중에 쓸 말이 되는 건데 김종인은 지가 함부로 하기에는 조금 세잖아. 그렇죠. 많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지율은 계속 잘 나오고 있어. 뭐 김종인 없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 윤석열. 그래서 조만간 제가 볼 때 떨어집니다. 우리 진중권 교수도 그런 얘기 했던데 저 지지율 떨어질 거예요. 그때가 다시 김종인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을 타이밍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좀 모양이 사나워지는데 윤석열은 사람 지금 지가 파고 있는 지무덤인데 어떡 하겠어요. 아니 일단 나는 아까 이준석 발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얘는 진짜 뭐 어디 안티페미질로 대선 장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안티페미 해가지고 표 좀 줄 수 있는 그 일부 그 층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대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투표권을 이대남도 아니지. 이대남의 일부 극단적인 애들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대녀도 있고 그렇죠. 여성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표는 버리겠다는 것인지 하면서 이준석 보면서 깝깝했는데 이번에 선대위 구성에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야. 저는 차라리 김한길은 이해가 돼요. 김한길은 싫어하지만 김한길은 약간 정치적인 플러스라도 줄 것 같아 얘가. 국힘 내에서 뭐 그렇죠. 호남이 그럴 수 되건 있지. 중도층에서. 근데 김병준하고 이 김성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김성태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른 김성태인 줄 알았어요. 김성태가 둘이에요. 네? 김성태라는 사람이 둘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다른 김성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원내대표였던 김성태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KT 채용 비리 딸 뭐. 꼭 재판 받고 있지 않아요? 예. 아니 그때도 그 사건으로 그 국힘인지 자유한국당인지 그쪽에 상당히 타격을 타격을 줬던 사람인데 그럼 왜 데리고 온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니 잊혀질 만한 사람을 왜 데리고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국민들의 민심이 만만한가? 그러니까 나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성태의 플러스 요인이 뭐냐. 그러니까 나서 김성태를 굳이 데려올 필요가 있나? 아니, 부담만 되지 않나? 오히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면은 이거 좀 김성태가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안고 간대요. 그래서 뭘 또 안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삐뚤어진 약간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의 삐뚤어진 이게 뭐라고 하지? 보스 의식. 그러니까 조폭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내 새끼들 내가 다 챙겨. 좀 하자가 있어도 흠이 있어도 내 거야. 내가 챙겨. 크게 뭐 결정적으로 내 등대에서 지르지 않는 한 챙긴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가요?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높진 않은데 어쨌든 뭐지만 20몇 번 중에서 지금 진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표차가 얼마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자만심되고 마치 거의 지금 당선된 거는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이 자만감과 오만함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아까 말했던 김한길은 그래도 플러스 조금 해야 돼. 플러스 0.1인데 제가 볼 때는 싫어하지만 근데 김성태는 플러스 0.1은 무슨 한 마이너스 한 3, 4는 할 사람이고 그러니까 김병준은 뭐냐 이거지. 김병준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지금 김병준의 전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2004년도에 원래 저 국민대 교수하다가 그렇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다가 그다음에 2년 뒤에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로 임명했다가 논문 표절로 아웃됐어요. 해지도 못하고 아웃됐어요. 한 달 만에 아웃된 사람이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원래 이게 통과되기 힘든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 정책 자문 위원회 많이 정책 기획위원장이야. 그거로 하다가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친노 인사야.
그래서 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박근혜 때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아요. 지명을 받아서 좀 난리가 났지. 왜냐하면 아니 노무현 대통령 친노 정책실장을 인사를. 했던 사람을 갖다는 거는 여기서도 반발하고 저기서도 그러니까. 반발하고 다른 말로 하면 권력에 대한 욕망과 의지가 대단히 강한 사람으로 평가받더라고요. 그런데 국무총리 지명 받았지 뭐 하나 박근혜가 아웃됐는데 그래서 날아간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후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하고 한 게 이 사람이 이 전력이 끝이에요. 근데 그 성공했나요?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서? 비대위원장이 6개월인가 7개월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또- 그리고 그 내에서도 자리를 못 잡았지. 왜? 그러니까요. 굴러온 돌이잖아. 자리를 못 잡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세종시에서 선거 한번 나가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끝인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을 기억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뭐 상임 선대위원장이 되어서 되는지 저는 뭐 들리는 얘기는 그런 거더라고. 개인적인 윤석열과 김병준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개인적인 인연이 뭔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수재로분님 잘못 알고 있는데 친노 출신인데 친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김병준이고요. 그래서 친노들이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우리 있을 때부터 진짜 자기 재능과 능력보다 권력욕이 거의 따부린 사람이다. 이런 식의 말들이 많았던 사람인 거거든요. 그 지금도 아까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저는 사퇴 안 할 거라고 봤거든. 저는 사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내가 할게. 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종인 할아버지 비키시고 내가 할게요라고 할 줄 알았어 나는. 아. 이 사람의 캐릭터가 이 권력력이 강하대요. 아니, 권력력이 강한 건 뭐 그게 지 마이너스는 캐릭터니까 아닌데 뭐. 지금 자기가 주연이 아니잖아. 누군가 보니까 김종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저 바지 사장으로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서 윤석열 밑에 있는 그 오래된 국힘의 올드한 사람들이 어쨌든 김종인이 들어오면 아 자기들한테 힘들 것 같고 그럼 김종인을 약간 이게 뭐라고 하죠 제어 내지는 EJ.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이재희 할 수 네. 있는 경력이 있는 사람 왜 아까 전 뭐 청와대 정책실장에 뭐 비대위원장까지 정책기획위원장에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총리 지명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경력으로는 급이 좀 높다. 그래서 바지로 내밀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사장인 줄 아는 것 같아. 김병준은.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 후과는 조만간 드러날 것 같다라고 저는 보이십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당선되면 김병준은 국무총리가 되나요? 뭐요? 국무총리가 되나요? 바지인데 무슨인데 그런가? 바지인데. 아니 그 뭘 바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누구? 아니 자리를 바라고 지금 김병준이. 이 자리가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화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끝나면 가는 거지 뭘 뭐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제 느낌으로는 김종인 할아버지는 이번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 상했는데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상 이 할아버지가 되면 마음으로 이렇게 아니, 움직이지 그 않습니다. 노인비야. 아니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판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자기가 들어가봤자 존재감 보여지지도 않고 김병준 같은 바지하고 싸워야 되는 국면이 되는 건 싫은 거야. 급이 다르다.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어쨌든 대선이라고 하는 게 박빙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좁혀질 건데 이 과정에서 뭔가 답답해지면 자기한테 다시 손을 벌릴 거다. 그때 들어간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할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뭐 저는 도대체 김성태는 전체 이해가 안 됐고 김병준도 뭐 개인적 인연이면 할 수 있겠다. 이재이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음.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국힘 꼬라지 보니까 윤석열도 그게 불편한 것 같아. 왜냐하면 계속 언론에서는 국힘의 대선 후보가 김종인인지 윤석열인지 그러니까요. 스포트에 비추니까 이게 약간 마음에 약간 조금 한켠에 그래서 불쾌함으로 있지 않았을까. 사실 그래서 김종인한테 무릎을 꿇을 수도 있었는데 못해 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재로버님 김종인과 김병준 노선 투쟁 성격이 있긴 하긴 없습니다. 김병준이 그런 노선 투쟁을 해왔던 경력과 사람과 세력과 그게 없어요. 김병준의 세력은 없잖아요. 세력도 없고 해왔던 내가 볼 땐 그 노력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디 듣보잡으로 등장해가지고 쭉 온 건데 이건 그냥 바지예요 바지. 근데 김종인은 그래도 세력이 있죠. 있죠 김종인은. 김종인은 이 국힘의 올드한 애들과 거의 그 한번 얘들의 목을 한번 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자기 인생의 그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은 또 집안도 좋고 원래 또 구여권에 그러니까 999 여권부터 그 인맥들이
뒤로도 꽤 돼요. 예. 김정은은. 그래서 조만간 이 국힘 문제는 축소 쪼그라드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지금 뭐 아마 다음 주 초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극 초박빙으로 붙어버리면은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해줘? 뭘? 이제 친윤에서 스탠스를 약간 내가 좀 달리하고 있다. 알았어요. 좀 그렇게 좀 평가해 좀 알았어요. 해줘. 다음 주부터 다음 주. 그러니까 그 저 여론조사가 아마 뭐 상황을 좀 바꿔놓겠죠. 뭐 아직은 모르니까. 지금 좁혀들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좁혀들고 있고 지금 이제 오차범위 안으로 박스권 들어갔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여론조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데 지금 윤석열 쪽 그 국힘 쪽의 선대위를 둘러싼 이 갈등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힘 내부의 권력 투쟁인데 권력 투쟁에서 김병준이라고 하는 바지가 지금 나오면서 약간 오히려 상당한 마이너스적 요인이 될 거다 윤석열한테는. 저는 뭐 여기 예정된 얘기는 아닌데 우리 이수정 교수님이 튕겨져 나온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준석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데요. 공개적으로 반대했어요. 네, 반대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수정 선생은 정치적으로는 국힘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수적인 뭐,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다만 여성 범죄학자다 보니까 여성 그렇죠.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호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페미니즘으로 뭐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편이 아닌 사람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까지도 내치겠다 이준석이.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그래도 못 돼도 플러스 요인이 플러스 될 되죠. 텐데 이준석이 대놓고 나 그 사람 못 받는다라고 해버리고 그래서 이수정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이수정 그 양반은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들어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건 명확한 거야. 이준석 입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바대로라면 이수정을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수정은 받아들였으면 해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대남 같은 반패미 가지고는 이준석의 반패미 가지고는 선거를 못 치르죠. 못 치르죠. 대선은 큰 선거예요. 이게 뭐지만 좁은 어떤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김한길이 등장하고 예를 들면 그렇죠. 김성태가 예. 등장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준석이 반빼미 하게 되면 또 예를 들면 친빼미 성향에 또 이제 이 여성층도 공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수정 얘기 나오는데 얘가 잘라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이준석이 아무리 자기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림을 좀 크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윤석열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정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재명은 분명히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바로 사과하고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여기는 잘라내고 이상한 바지들이 등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 등장하는 꼴을 보고인데 어쩔 수 없이 박빙으로 가겠구나. 그렇죠. 지금 사실 이수정 교수가 이 상황인데 이준석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뭐 지금 또 들어가겠다는 것도 좀 모양 이상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이 또 그것도 해주잖아. 저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빼미당 이런 식으로 자꾸 낙인을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낙인 찍어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뭐 아까 그래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과정 속에서 그나마 20대 넓게 보면 2030 여성층의 지지가 다른 세대 다른 성별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어제 보니까 그 뭐 통계 아니 저 여론조사 보니까 네.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20대 여성에 대한 1위가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네. 못 봤는데 하여튼 그런 그러면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예. 뭐 이거 확실한 숫자는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심상정의 지지율에서는 거기가 제일 높아요. 그렇죠. 그 층에서만. 그 층에서만. 다른- 전체는 아니지만. 예, 구층에서 제일 높은데 뭐 그런 의미에서 또 정의당도 고민을 하겠죠. 근데 뭐 그러니까 친페미즘을 내세우고 그건 드러내는 건 좋은데 이제 다른 이슈들 노동 이슈라거나 그렇죠. 뭐 요새 기후 위기 이슈 이런 것들과 함께 좀 넓어져야 그렇죠. 되고 예. 커져야 되지 한 칼로만 그렇죠. 예. 가는 거는 또 조금 경계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전체적인 생각도. 대선판이니까 예. 집중할 건 집중하되 다른 쪽을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예. 저 하여튼 오늘은 요 정도로만 하죠. 네. 정치 이야기는 시사 이야기는 요 정도로만 하고 오늘 저 행사 관계 때문에 오늘은 1시간을 넘기지 않은 55분인 지금 오늘 타이밍에서 조금 이제 정리를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좀 예, 하시고. 오늘 이따 오실 분들은 좀 편안히 오시고요. 예, 이따 한 3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좀 좋아지는데 다음 주에는 또 뭐 눈 조금 추워진다네요. 그러니까 다음 중반쯤 뭐
뭐 별거 없지만 자 건강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